네, 정치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차차 나아지겠지. 오늘 이 시간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님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도 좀 차차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대선 후보 4명의 첫 TV 토론이 지난 18일 저녁 8시에 열렸었는데 주제가 이제 경제였죠. 저성장 극복과 민생 경제 활성화 방안, 트럼프 시대의 통상 전략, 국가 경쟁력 강화 방안이었는데 일단 하나하나 얘기하기 전에 총평부터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저는 저는 한 사무 없었다는 게 아니고 네. 저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되게 무난하게 좀 치른 마치 여당을 대표하는 대선 후보처럼 네네. 그렇게 조금 되게 부자 몸조심하면서 가는 그런 토론 스타일로 하셨고 네. 이준석 후보는 저는 조금 정말 젊은 패기가 보이기는 했지만 예. 젊은이답지 않은 모습 그 속에서 조금 어떻게 보면 되게 그 나이 든 분들이잖아요. 물론 그런 걸 따질 필요는 없지만 예. 약간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대단히 좀 무례한 그런 측면들이 좀 보이더라. 뭐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뭐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그래도 집권 여당을 사실 대표해서 나온 후보잖아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예. 그런 후보로 보기에는 저는 좀 많은 게 많이 없어 보이는 조금 무지한 느낌. 뭐 그런 걸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받았고. 네. 그다음에 또 우리 그 권영국 후보, 네. 민주노동당 후보는 너무 이제 사실 의석이 3석밖에 안 되는 그런 정당의 후보다 보니까 예.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누구도 그분을 상대로 해서 싸움을 걸지 않는 좀 적이 없는 그런 토론의 풍경을 좀 만들어냈다 그렇게 보입니다. 네, 네. 예, 후보 한 명 한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전해주셨는데 첫 TV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경제 활성화 해법을 놓고 각축을 벌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단기 추경 편성을 통한 국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한 한편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규제 혁파를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교육과 성장성에 방점을 찍은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토론회 내내 후보들은 총론 수준의 경제 활성화 해법만 제시하지 않았나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저는 뭐 워낙 주어진 2시간이 짧고 그 안에서 경제 분야만 다루는 건 더 시간이 짧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결국은 저는 총론적 수준에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TV 토론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다. 예. 물론 이제 그 되게 쓸데없는 이야기들, 네거티브성 이런 걸 안 하면 조금 시간을 줄여서 쓸 수 있지만 그걸 또 자연스럽게 하게 되니까 예. 그런 관점에서 조금 TV 토론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속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도 저는 조금 인정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보는데 네. 저는 4분의 후보들이 자기 당이 갖고 있는 색깔 그리고 후보가 갖고 있는 색깔들이 굉장히 잘 드러났다고 봅니다. 저는 이제 민주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자 몸조심하듯 네네.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이제 결국 수권 후보로서 앞으로 이끌게 될 거라는 그런 자신감 속에서 나오는 게 기본적으로 이 정부가 뭔가를 해나가야 된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주경 좀 잡아가지고 지금 당장 산소호흡기가 필요한 이 경제에다가 산소를 공급해야 하는 게 우선이다. 그리고 그런 걸 하면서 장기적으로는 AI 관련한 산업을 통해서 AI 3대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그런 장기 전략. 그러니까 장단기 전략을 잘 맞춰서 제시해 준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네. 뭐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조금 젊은 패기에 비해서 저는 조금 젊은 패기이기 때문에 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당장 급한 이 경제를 어떻게 살릴까의 해법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좀 미래에 대한 저는 이야기. 장기적이고 네. 교육과 뭐 이런 생산성의 향상을 통해 이건 장기적인 이야기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는 뭐 말씀은 또 옳은데 저는 좀 단기적인 대책. 지금 당장 국민들은 먹고 살지 못하는데 일단 먹고 살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약했다. 그다음에 김문수 후보는 저는 당연히 이제 좀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답게 항상 그래왔듯이 예. 친기업적이고 규제 혁파하는 거기에 좀 올인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있어서 저는 뭐 예상했던 그 답을 그대로 좀 내놓으실 것 같고 네. 또 권영국 후보는 당연히 진보정당을 대표하는 후보답게 저는 성장 속에 가려진 분배에 대한 방점을 찍는 거라서 저는 4인 4색이었다 뭐 그렇게 좀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명의 색깔이 확실하게 좀 드러났던 네네. 그런 토론회였다는 말씀이신데요. 이제 TV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그 호텔
경제론을 둘러싸고 공방이 좀 있었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현실성이 없는 괴짜 경제학이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판하는 모습이었고 이 후보는 경제 순환이 필요하다는 그 얘기를 좀 단순화해서 말한 거다 이렇게 반박하는 모습이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어려웠어요. 한마디로 그 토론을 보는 것 자체가 네. 저도 정치 경제학을 전공을 했고 네. 국제 정치 경제나 이런 경제에 돌아가는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인데 그런 전문가 입장에서 보더라도 왜 저렇게 어려운 말을 할까? 내가 이렇게 어려우면 국민들은 저걸 어떻게 받아들일까? 저는 하버드 대학을 나오신 분이 있어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받아들이지만 네. 이 이야기가 굉장히 어려웠다. 그래서 국민 눈높이를 좀 맞춰서 이야기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호텔 경제학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호텔에서 뭐 10만 원을 이렇게 줬는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그 밑에 있는 호텔 관련한 그 비즈니스와 관련된 이제 순환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에서 10만 원이 돌아가면서 이제 뭔가 순환 경제 속에서 부가가치들을 계속 만들어낸다는 이야기인데 이준석 후보는 그럼 그 호텔이 취소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럼 다 없어지는 건데 어떻게 해서 기본적으로 이 부가가치가 만들어지냐 이걸 이제 묻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대표의 답은 간단한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이 돈이 돌아가는 속도와 네. 그다음에 돈이 돌아가면서 물론 다 소비를 하면서 생기는 그 돈이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네. 나에게 주는 후생 효과라는 게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게 일종의 가치를 형성하는 거다. 예. 그래서 순환의 속도가 빠르고 순환이 길게 갈수록 네. 전체 경제에는 플러스 효과가 있는 거다. 그래서 10만 원 그게 다시 돌아오더라도 10만 원을 취소를 하더라도 경제 효과는 여전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게 결과적으로 되게 뭐 그게 성수 효과라고 하는 어려운 표현을 쓰면서 그 성수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는 극단적인 경우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다른 어떻게 자기한테 댓글을 단 다른 분이 이야기한 거를 갖고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 겁니다. 네네. 그런데 그게 극단적인 예외이긴 하죠. 그렇지만 그 극단적인 예외를 갖고 있다고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재명 대표를 되게 공격한 거죠. 그러니까 저는 조금 뭔가 서로 핀트가 안 맞고 되게 쉽게 이야기할 거를 어렵게 말하는 그런 걸 통해서 국민들이 뭘 어떻게 캐치를 했을까? 저는 의문이 좀 의문스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말이 토론회지 그 토론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이 후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네. 잘 이해할 수 있는 게 목적인 저도 건데. 지금 이해시키려고 말씀을 드리지만 전혀 이해 못 하셨지 않습니까? 전혀는 예. 알고 약간은 이해했죠. 그래도 좀 차근차근 알 것 같았습니다. 예, 네네. 예, 그리고 방송 토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 이 에너지 정책 놓고 또 공방을 벌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것도 이제 색깔이 조금 다른데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원전이 가장 효율적이다. 네. 지금 재생에너지를 가는 것보다 원전이 효율적이다라고 하는 걸 누차 강조해서 말씀하셨고 그거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적으로 지켜왔던 같은 거고 기조인 거죠. 실제로 탈원전 친원전을 계속 해왔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에는 역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수권의 가능성이 있는 혹은 대통령이 될 후보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자부심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모르지만 네. 믹스를 잘해야 된다. 결국 원전만으로 갈 수 없는 거다.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예. 대단히 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이 기조를 옮기면서 네. 그 과정에 그리로 가는 과정에서는 원전을 쓸 수밖에 없다. 저는 당연히 굉장히 안정적이고 보수지향적인 그 어떤 그런 에너지 정책의 운영 방향을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그렇고 이준석 후보도 당연히 뭐 이제 보수 지향의 후보이기 때문에 네. 김문수 후보하고 같이 궤를 맞춰서 조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저는 되게 자기 색깔들이 분명한 그런 에너지 정책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이재명 후보의 그런 답변이 가장 좀 현실적이었다. 실용적이었고. 네. 당연히 제가 볼 땐 두 개를 믹스해서 가고 장기적으로는 모든 유럽이나 이런 국가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부하고 있는 원전에 대해서는 조금씩 조정해 나가는 게 맞는 거죠. 네. 자, 이어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노란봉투법 반도체 특별법을 통한 그 주 52시간제 예배 추진을 두고서 공방을 주고받는 모습이었는데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노란봉투법이라는 게 딱 간단하잖아요. 네. 우리가 지금도 말하는 거 하청 노동자들은 하청 노동자로서의 특수지위를 가지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사실 어려움을 겪는 거잖아요. 그거 없애자. 네. 그래서 그 노동자의 범위를 조금 좀 많이 조절하자. 늘리자. 예. 그런 거였고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막 이렇게 파업하고 나면 그 파업에
들어간 이제 비용 예. 이런 것들을 다 청구를 합니다. 그럼 거기 1인당 뭐 몇십억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럼 노동자들 보고 파업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노동상권을 그렇죠. 보장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없애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기업한테 부담이 되죠. 물론 근데 큰 기업들한테도 부담이 되지만 작은 기업들한테도 부담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예. 그걸 그냥 계속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이야기했듯이 국제노동기구가 이야기하는 건 그 두 가지 모두의 국제노동기구가 이미 오케이 한 겁니다. 그럼 전체적인 국제적인 스탠다드를 따라가려면 우리도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이제 이재명 대표는 좀 강조를 했던 거죠. 했던 거고 뭐 이런 것들이 저는 김문수 후보는 당연히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우리나라의 경제 상태에서는 그게 섣부른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보수 성향의 후보와 약간은 조금 진보 성향의 후보가 갖고 있는 대립점들이 여기서 분명히 좀 드러났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문제는 참 우리 사회가 풀어나가기 힘든 문제겠구나 하는 생각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유세 과정에서 내놓은 커피 원가 120원 발언 등을 두고 난타전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걸로 보셨습니까? 전파 낭비를 한 거죠. 예. 한마디로. 커피 원가 120원 맞거든요. 예. 왜냐하면 커피의 원두 원가는 원두 얘기를 하면 다 그렇죠. 예. 계산하신 분들이 보면 원두 브라질산 원두 고급 커피 14,000원 하니까 그거 나누고 계산하면 120원에서 130원 정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를 앞뒤 자르고 물론 이제 원가라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 우리가 가게를 낸 원가 그다음에 알바를 쓰는 거 노동 들어가는 거 프랜차이즈 비용 내고 이런 거 다 하면 그게 실질적인 원가지만 원두의 원가는 당연히 120원인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팩트 체크만 하고 하더라도 이런 쓸데없는 논쟁으로 그 아까운 시간을 버리지는 않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렇죠. 지금 조기 대선이라 이제 남아 있는 시간 자체가 얼마 없고 토론의 네. 시간도 길지 않은데 네. 좀 핀트가 중요하지 않은데 꽂혀가지고 그렇죠. 계속 큰 게 이야기가 다룰 게 흘러가는 건 좀 얼마나 아깝다 많은데. 이런 말씀이신 예. 거죠. 자, 토론회가 이렇게 좀 종료가 됐는데 1차 토론회가 이 이후에 지지율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시는지? 지지율 변화는 저는 토론회가 갖고 있는 약간 임팩트는 있을 수는 있다라고 봅니다. 있을 수는 예. 있다라고 보는데 지금 현재는 워낙에 큰 어떤 구도가 짜여졌기 때문에 저는 이런 작은 TV 토론이 미칠 영향들은 예전의 대선보다는 훨씬 좀 적어졌다. 그렇게 봅니다. 예전보다는 예, 예. 적어졌다. 그렇지만 변화가 조금 있을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 큰 실수 없이 수성한 후보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저는 당연히 뭐 부자 몸조심 하는 듯 그리고 이제 곧 여당의 어떤 대통령이 될 사람처럼 느껴지는 네네. 그리고 1위 후보인 이재명 대표가 그런 부분을 굉장히 잘 뭐 어떻게 보면 공격도 안 하고 네. 수비 중심으로 조금 그렇게 뭐 해내신 것 같아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자, 이제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하는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개혁신당 소속 대선 후보 3인이 차질 없는 가덕신공항 적기기 항에는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기존 가덕신공항 일본 활주로 한계론 지적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두 개, 그러니까 이번 확충 찬성 입장을 밝혔고 민주당 내부적으로도 이번 확보안이 검토되는 분위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 이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제가 볼 때 적기 완공이라고 하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저는 적기 완공도 과연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저는 적기 완공도 그렇게 마음대로 이렇게 이야기할 부분은 못 된다. 지금 현재 올해가 2025년입니다. 예. 남은 4, 5년 동안 그걸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있어서 저는 이거는 3당의 모든 후보들이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다. 그다음에 저는 활주로도 입원되면 당연히 좋은 거죠. 네. 그런데 그 활주로 입원을 한꺼번에 다 갈 건가? 완공 시기하고도 맞물려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그런 고민들을 조금 해서 저는 완공 시기도 조금 완급 조절을 해서 좀 느리고 그때는 우리가 엑스포 때문에 사실 완공을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렇죠. 적기 완공 빨리 되면 좋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전을 무시하면서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한 좀 템포 조절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고려를 그나마 그래도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들은 좀 하지 않았나 뭐는 생각이 드는데 민주당은 저는 이제 한 번이냐 2번이냐 이거는 고민할 거리가 아니다. 한 번 가지고는 절대 안 되는 거다. 네. 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번으로 가야 되고 그래서 가덕신공항이 제대로 된 국제공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번이 필요하기 때문에 민주당에 대해서는 저는 이 부분은 좀 명확한 입장을 밝힐 필요는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 HMM 부산 이전 발언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 네. 요거 실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실현 가능성은 저는 90% 이상일 거다라고 봅니다. 오. 90% 왜냐하면 이상. 만약에 민주당이 예.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그런 상황을 가정을 한다면은 네. 해양수산부는 기본적으로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공무원 조직은 반대가 있더라도 산업은행처럼 노사 갈등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을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충분히 되는 거고. 네. 뭐 그다음에 해양수산부 이전은 오랫동안 검토되어 온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지 우리가 의지가 없어서 그걸 못했는데 리더십이 저는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고 이제 HMM이라고 하는 게 결국 현대상선이 아시아상선이 현대상선으로 갔다가 현대상선이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구조조정을 겪으면서 그 지분의 20% 21% 정도는 기본적으로 산업은행이 갖고 있어요. 40%는 한국해양진흥공사가 갖고 있어요. 예. 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 다 공기업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정부가 사실은 지배주주인 거죠. 네. 그럼 정부가 지배주주인 회사의 어떤 사안들은 좀 더 정부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노조의 반대가 일부 있을 수 있고 네. 지금 현재로는 노조가 찬성을 한다라고 하지만 일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 정도는 충분히 무난하게 해결하면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거의 90% 이상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산업은행은 한 3천 몇백 명 되는 임직원이 있습니다. 네. 해수부가 한 6, 700명 돼요. 네. 그죠? 물론 6, 700이라는 본청 인원만 말하는 거지만 그다음에 HMM 같은 경우에는 본사 인원 합해서 한 1,700명 정도 될 겁니다. 그럼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사실은. 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데 저는 인적인 관점에서 보면 산업은행 이전보다 훨씬 해양수산부와 HMM 이전이 해양 수도를 지향하는 부산의 관점에서는 훨씬 좀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해양 수도로 가야 하는 부산 입장에서는 이 두 개를 가지고 오는 것도 굉장히 큰 수확이 될 수 있고 그렇죠. 저는 이게 그거 가져오고 90% 그거에 이상이다 이런 베이스해서 다른 것들도 계속 가져오는 예. 노력들이 있어야 되겠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북극 항로 개척을 통한 물류 중심지 육성, 또 회사 법원 신설, 해양금융 활성화 이런 것들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공약들? 저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HMM이 오고 해양수산부가 오면 네. 해양수산부 관할의 모든 해양정책과 관련된 것들은 인천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는 부산이 선점해서 가져와야 되는 거죠. 네. 네. 지금 인천에 사실 부산이 다 따라잡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해양수도라고 하는 이걸 갖고 인천의 추격을 저는 떨쳐나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전제가 돼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저는 해양금융, 보험 이런 것들 중심으로 해양금융이 조금 이 전국적으로만 여기 집적되는 것뿐만 아니라 네. 세계적으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 홍콩처럼 네. 그렇게 해양금융 관련한 것들이 조금 집적되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로이더 뭐 보험회사, 선박보험 이런 것들이 여기 와서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세계의 중요한 항만 그 해운사들이 여기에 본사를 가져올 수 있거나 지사를 크게 두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야 트라이포트가 갖고 있는 강점을 통해서 저는 부산이 해양물류의 중심기지 그리고 해양수도로 발돋움할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공약들 좀 살펴봤고요. 이어서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 살펴보겠습니다. 부산 공약 중 핵심이 단연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 제정이 아닐까 싶은데 이 공약 어째 보십니까? 부산 글로벌 허브 도시 특별법이 되려고 했으면 지난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했겠죠. 그런데 안 된 거예요. 안 되는 이유는 특별히 그렇게 부산을 특별히 봐주고 싶어서 특별하냐라고 특별법을 뜯어보면 거기는 굳이 특별법으로 만들어서까지 보장할 이유들이 별로 없는 것들이에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특별법은 되게 포장은 좋아요. 글로벌 허브 도시 부산 되면 좋죠. 그런데 그 특별법 안에 있는 강론적인 내용들은 이미 이전에 다 이야기했던 거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정말 특별하냐 보면 특별하지 않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 국회의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특별하지 않은 법을 굳이 다른 도시에는 주지 않는 특별법의 형태로 포장해서 주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특별법이 특별해지기 위해서는 정말 이거 하면 부산은 바로 성장 거점으로 성장한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의 어떤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할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넣든지. 네. 그런데 그런 내용이 별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는 이거는 추진해봤자 동력이 생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건 충분히 제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입니다. 예. 물론 네, 그렇게 안 보시는 분들도 있을 그러니까 겁니다.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일단 특별하지 않은 특별법이다 예. 이런 말씀이신 저는 그래서 거고. 계속 특별하게 좀 넣자라고 말씀을 드려왔던 거예요. 네, 네. 자, 김문수 후보가 한국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지역 표심을 잡기 위해서 공약에 포함을 시켰고 부산 경남 행정통합, 북한과 원도심 복합 재개발, 가덕신공항 조속 건설, 물류 트라이포트 조성, 불경 광역철도 건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저는 그런 것들은 다 사실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거고 저는 만약에 어떤 한 정당이 혹은 한 후보가 대통령이 되어서 수권 정당이 되어서 하기에는 저는 그렇게 벅찬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특히 기본적으로 GTX 근데 김문수 후보도 GTX 이야기하고 있고 네. 이재명 후보도 지금까지 광역 급행철도망 다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할 수밖에 없고 생각을 해보시면 서울과 경기도의 위성도시와 서울을 연결하기 위해서 한 6, 7가지 앞으로 아마 그게 10가지 갈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GTX 다 깔아주고 있어요. 부산에 그런 부산 근처에 부산, 울산, 경남을 연결하는 그걸 안 깔아줄 이유가 없는 거죠. 저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예. 이어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부산에 본점을 둔 금융기관에 세제 혜택을 주고 북한 재개발 지역에 바다와 접한 야구장을 짓고 분산에너지법 적용을 강화해서 부산에 데이터 센터를 유치하고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계획도 내놨고 또 정부 부처를 19개에서 13개로 축소하면서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로 재구성하겠다 요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이런 내용들이 부산 발전에 도움이 되리라고 보십니까? 저는 개혁신당의 이준석 후보는 저는 내고 있는 이 공약들, 특히 균형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한 공약들은 저는 대단히 큰 그림이 좀 부재하다. 그러니까 결국 부산이라고 하는 게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지리적 도시로서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한 저는 좀 공부가 좀 덜 되신 분 같다. 그래서 큰 그림이 없이 지금 막 내지르는데 강론적으로 다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근데 해양수산부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여성가족부 없애듯이 없애자는 거잖아요. 여성가족부 해양수산부는 다른 겁니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쓰인 해양 강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걸 왜 건설교통부로 왜 바꿉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예. 저는 이런 거 보면 되게 좀 답답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이분이 진짜 부산에 얼마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진짜 저는 토론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정말. 그러니까 부산 공약인데 부산에 도움이 되지 않는 공약을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양수산부를 지금 여기 말씀이신 거죠? 와서 여기를 해양 중심 도시로 만들자라고 하는 정당이 있는데 네. 그러지 말고 거꾸로 해양수산부 없애고 건설교통부로 가져가자라고 하는 정당이 또 있는 거예요. 시민들 되게 혼란스럽습니다. 네. 자, 이렇게 대통령 선거를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주요 후보들이 또 개헌안을 내놓으면서 뭐 권력 구조 개편에 대해서도 공방이 계속해서 좀 있는 모습인데 이 부분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개헌은 지금 다 하자는 입장이니까. 네. 근데 개헌의 이제 구조적인 내용들, 특히 중요한 거는 이제 개헌을 하고 지금 문제는 이제 임기 단축 개헌으로 갈 거냐. 네. 뭐 아마 임기 단축 개헌은 합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고요. 그냥 개헌을 하자는 거는 다 합니다. 그런데 권력 구조 개편을 하는 개헌을 핵심으로 할 거냐, 아니면 다른 국민의 기본법이라든지 지방 분권을 강화하는 그런 것들까지 다 섞어서 되게 큰 패키지로 갈 거냐, 이거에 대한 이견은 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개헌을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개헌을 너무 어렵게 가지 말자. 우리나라가 경성헌법, 고치기 어려운 헌법인 건 맞지만은 저는 국민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개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당장 합의되는 것들만 먼저 우선적으로 합의해서 개헌을 해나가면 뭐 원포인트 하고 그다음에 또 원포인트 하고 이렇게 해서 한 두세 번 패키지를 해서 우리의 완성된 미래 비전을 다 담은 개헌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싸울 문제는 아니다. 예. 단지 개헌에 들어가야 될 구체적인 내용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데 권력구조 개편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4년 중임제냐 4년 연임제냐 이런 차이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충분히 할 수 있고, 대통령이 재앙적이니까 대통령을 조금 권한을 줄이고 책임 총리제로 가자든지 이런 것들은 다 합의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 돼요, 그냥. 네. 예. 자, 이어서 대선 후보 단일화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가 어떻게 반응할 거라고 보시는지 여쭤볼까요? 잠깐만, 방금. 이준석 후보가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거 참 또 뭔가를 맞춰야 되는 부담이 저한테 있는데 저는 예. 뭐 잘 못 맞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예. 모르는 거 첫째로 모른다고 아니요, 왜냐하면 됩니다. 이준석 예. 후보의 가장 큰 단점은 네. 돈이 없다는 거예요. 정당도 돈이 없고 개인도 그리 돈이 많지 않을 거예요. 끝까지 가면 100몇십억 되는 거를 케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고민들이 저는 상당히 있을 거라고 현실적인 봅니다. 고민. 현실적인 고민이 있을 네, 거라고 네. 봅니다. 그걸 자꾸 지금 김문수 후보는 계속 단일화를 압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단일화 안 하겠다고 지금 그냥 완전히 완벽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내부적으로는 그 고민이 굉장히 치열할 거다. 그죠? 네.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준석 후보가 단일화 안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선거는 이기는 선거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이기는 선거가 아니면 그럼 내가 굳이 단일화 시켜줘서 김문수 후보가 이긴다는 가정이 있으면 내가 빛나겠죠. 네. 그럼 빛이 안 날 건데 왜 할 거냐. 아. 이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고 네. 저는 이준석 후보는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을 겁니다. 나는 이거 끝나고 개혁신당에 머무르지 않고 국민의힘으로 다시 입성할 거야. 그때 됐을 때 나의 포지션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예. 그러면은 지든 선거다 하더라도 단일화를 해서 단일화의 공로를 갖고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돈과 네. 그다음에 대선 이후에 나의 포지션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저는 명백히 이준석 후보는 하고 있어서 고민을 깊어질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차재권 교수님이 진짜 딱 이준석 후보에 빙의한다면 어떤 저는 선택하시겠어요? 돈을 아끼죠. 예. 굉장히 간편하게 세상에 빠르게. 뭐 돈만큼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준비한 질문이 참 많은데 시간이 부족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듣고 보내드려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부경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은 절기상